촉법소년 범죄, 이것들 문제가 많죠.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단속되니까 집단으로 경찰에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고, 차량을 훔쳐서 운전하던 도중 배달 알바라던 대학생을 들이받아 사망하게 만든 사건도 있었고, 10명이 1명을 집단 구타해서 얼굴뼈가 완전히 함몰되는 일도 있었고, 같은 학교 학생을 7시간 동안 집단 폭행하면서 이를 SNS상으로 중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촉법소년이라 처벌하지 못한다였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촉법소년의 4대 강력범죄 건수는 늘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벌은 계속해서 이도저도 아닌 채로 끝나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촉법소년 범죄 내용을 접할 때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촉법소년들이 뭘 믿고 이렇게 나대는 건지, 우리나라 촉법소년 권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개판이 됐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 다 촉법소년인 건 아닙니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우리가 흔히 아는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돼요. 이 중 범죄소년은 죄질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지만, 범법소년과 촉법소년은 그 어떤 경우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얘네 둘을 묶어서 형사미성년자라고 부릅니다. 형사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아봤자 최대 보호처분에 그치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아요. 벌써부터 대놓고 악용될 우려가 있는 신분인 게 느껴지시죠? 이런 형사미성년자 제도는 나이 어린 청소년들 같은 경우 지능과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처벌하는 수위도 엄연히 달리해야 된다라는 접근으로 시작됐습니다. 일리가 없지는 않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이 1953년 법제화가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70년간 개정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70년 사이에 우리나라 국민총소득 쥐의 나이는 67달러 수준의 가난했던 국가에서 35,000달러의 경제대국이 됐어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스마트폰 보유율이 2018년 기준 81.2%를 넘겼고, 가구별 디지털 TV 보유율 98.3%, 컴퓨터 보유율 73.6%, 인터넷 보급률 81.9%로 현재 시대 촉법소년들이 받아들이는 정보가 질적으로 보나 양적으로 보나 엄청난 수준이 되면서 1950년대 촉법소년에 비해 지능과 판단 능력이 압도적으로 향상됐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이런 식으로 점점 똑똑해지고 있지만,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여전히 70년 전 기준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고정돼 있다 보니까 촉법소년 강력범죄 건수는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 범죄 행위는 더욱 흉악해지면서 지능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하향시키거나 폐지시키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주장을 하진 않죠.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제도를 폐지해서 제대로 교육조차 받지 못한 어린 나이의 촉법소년한테 형사처벌하고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고 오랜 징역 생활을 겪게 만든다면, 그 애가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됐을 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또다시 범죄의 길로 빠질 위험이 높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분들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응징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엄벌주의 철학보다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갱생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도정주의 철학을 강조하고 계시죠. 그 말은 즉, 범죄자에 대한 격리보다는 교화와 재사회화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주장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 근거가 뭐냐면, 형량을 높이는 것과 범죄율이 줄어드는 것은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범죄자에게 형량을 강화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게 사회적으로 더 나은 판단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살인미수 같은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일반 절도 같은 일반 범죄까지 포함해서 모든 범죄의 평균 형량을 꽤나 크게 증가시킨 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흉악범죄 발생 건수는 2008년 24,023건에서 2017년 36,030건으로 50%가 증가했어요. 게다가 가장 엄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졌던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08년 16,129건에서 2017년 32,824건으로 200% 이상 늘었습니다. 형량이 높아져도 범죄율이 줄지 않음이 이미 실사례로 입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촉법소년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거나 형량을 증가시키거나 형사 미성년자 제도를 폐지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충분한 교화 시스템을 갖춰서 재사회화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화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작동은 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우리나라 소년원은 전국에 10곳뿐이에요. 일본과 비교하면 5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보호관찰관 인력도 부족해서 보호관찰 한 명이 평균 118명의 촉법소년을 담당하고 있어요. 보호관찰관이 담당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란 겁니다. 환경이 이런데 당연히 제대로 된 교환은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근데 소년원과 보호관찰관 수가 적은 것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촉법소년 송치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소년원에서 받아들이는 수용 인원은 줄어들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중범죄를 저질러도 소년원조차 가지 않고 가벼운 보호처분에 그치는 애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듣기만 해도 어이없지만 실화예요. 소년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용 가능한 정원을 넘어섰습니다. 범죄 저지른 애들을 들여보내고 싶어도 들여보낼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소년원에 들어온 촉법소년들이 너무 붙어 지내다 보면 과밀 스트레스로 불면증, 감정 싸움이 발생한다면서 한 방에 15명씩 수용하던 시설을 4명으로 줄이기까지 하고 있는 터라 가뜩이나 수용 인원이 포화 상태인데 수용 정원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다 소년원이 제대로 된 처벌하기보다는 교화 중심으로만 나아가다 보니까 촉법소년들의 인권을 너무나도 심각하도록 존중해주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미쳐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그럼 소년원 시설을 추가로 늘리면 되지
않냐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소년원은 범죄자를 위한 시설이라서 이에 대한 세금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혐오 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대로 부지를 선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쉽지가 않아요. 악순환의 반복인 거죠. 결국 처벌할 거면 처벌을 제대로 하든 교화할 거면 교화를 제대로 하든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인권 운운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들만 신나서 쓰레기 같은 놈이 자기 범죄 사실을 영웅담인 것 마냥 떠들고 다니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고, 피해자들과 피해자의 가족들은 억울함에 젖어서 평생을 내다버린 인생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촉법소년 범죄의 현 주소예요. 개판이라는 말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제대로 된 처벌, 제대로 된 교화, 어떤 방법이 됐든 좋으니까 피해자의 금전적, 심리적 보상이 부족하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대로 된 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선 기간 때만 다들 공약에 촉법소년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제대로 뜯어보고 빠르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촉법소년이라는 신분을 악용하는 촉법소년만큼 무서운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 쉽고 빠른 정보를 원한다면 무겐구조대